예. 여러분 많은 질문 주셨는데 지금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답하면 시간 다 가는 게 아니라 모자랄 것 같아요. 보면은 역사 및 단일 감정 관련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대여섯 건이 쫙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한마디로 국제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청와대도 못 보고 있는 포함해서 일본은 왜 반성 안 하느냐, 그다음에 반일 감정이 사라질까요?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고 싶은데 좀 시간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걸 합쳐서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일단 한 가지, 우리나라 반일 감정 강하죠.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가장 강할 거예요. 북한은 이제 정말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서 강경한 반일을 취하고 있고, 그 외에는 반일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원한을 갖고 있고 규탄도 하고 그러는데, 국가 브랜드 조사라는 게 있죠. 이런 거 하면 일본 거의 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미지 좋은 나라로 나오기도 해요. 뭐 유럽 쪽이나 뭐 아프리카 등등 뭐 해서 좋은 쪽이 작용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위안부 문제나 뭐 이런 거 가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 있다라고 하지만 종합적인 나라의 이미지가 그걸 덮어버리는 면이 있어요. 그만큼 경제력이나 그동안 이제 쌓아온 문화적인 역량이나 있죠. 한 가지 들정지하고 일본 아까 수업에서 종종 하는 말인데, 차이나를 영어 사전 찾아보면 첫 번째 중국의 국명이 나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나와요? 도자기라고 나와요. 도자기. 중국의 재팬을 영어 사전 찾으면 어떻게 나와요? 일본의 고코라고 나오고, 두 번째는 칠기라고 나와요. 칠기. 나무 목재 칠기. 그만큼 알려져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까스게 알려져서 영어 사전에 올라갈 정도 있는데, 안타까운 게 코리아 치면은 뭐 대한민국의 한국의 국가 이렇게 나오지 뭐 고려 청자 이런 건 안 나와. 김치는 이제 다른 나라가 되겠죠. 우리가 코리아라는 말 자체가 고려 시대 때 고려 청자가 유명해서 코리아가 알려져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영어 사전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쩌겠어. 상대적으로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국하고 일본에 알려져 있는 거예요. 유럽적이라고 한꺼번에 뭐 뒤집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과거사 때문에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반일 감정도 우리도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문으로 뭐 정리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외놈, 외색 이런 말 씁니까? 역시 외놈들은 안 돼. 외놈은 안 돼. 그 다음에 야, 너 왜 그 외색 그런 문화를 갖다가 좋아하고 그러냐? 이런 말 아예 안 하죠. 우리 때는 굉장히 많이 썼던 말이거든요. 신문, 뭐 방송 이런 데서도 외색 문화 비판, 뭐 추방 캠페인이라고 했었어요. 어느새부턴가 사라졌어요. 조선통신사 때 기록 보면은 일본인들의 생활상 보면은 뭐 마치 금수와 같다, 뭐 저작거리에서 서로 남녀가 상렬하고 서로 껴안고 뭐 하고 사촌간에 결혼하고 뭐 장례 풍습도 뭐 예의가 뭐 여전 뭐 예의에 못 미치고 뭐 이랬어요. 그 당시에 선비들 유교기 중에서 못 미치면 다 야만으로 쳤거든요. 그것도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저거는 왜 외색 이건 안 된다라는 관념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문화상대주의도 작용하고 뭐 여러 가지 살아보니까 뭐 우리도 많이 받아들인 면도 있고 이래서 뭐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렇게는 비판 안 해요. 우리가 외색 문화 비판은 사라졌어요. 거의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요새 반일 감정 갖고 있지만 반일 감정의 내용도 바뀌고 있다는 거고, 일본도 역시 한국 조선에 대해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했었습니다. 구한말에 더럽다, 위생적이지 못하다, 뭐 미개하다, 막 이런 문어들 나옵니다. 자기네가 좀 앞서갔다고.
일제시대 내내 그렇게 차별했죠. 그 다음에도 뭐 남은 관념이 있었을까? 그럼 지금의 현안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옛날 보듯이 한국인들은 뭐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용이 변했어요. 지금 서로 반일하고 혐한하는 거는 그 핵심을 살펴보자면은 문화적인 감정, 이질감에서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정치 경제적인 보다 현실적인 국제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이유가 더 크다고. 그냥 냉전 해체 이후에 뭐 서로 국익이 충돌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사를 띄울까요? 좀 답이 좀 길어지겠는데 좀 역사 관계 하는 게 많으니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보려면요. 자, 그리고 일본 동아시아 지도죠. 일본의 영토 좁게 잡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넓죠. 바다를 크게 끼고 있습니다. 우리 뭐 완전히 갇힌 꼴이고, 일본이 주장하는 북방과 러시아하고 사이에 뭐 분쟁 지역이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더 넓어져요. 그런데 이것도 축소된 거고 2차 대전 때 일본 최대 세력권. 그리고 아까 높은 산 하는데 뭐 히말라야 얘기 나왔었죠. 일본 육군이 계획했던 계획이 2차 대전 때 한편으로는 이제 진주만 공격해서 미국하고 치고, 미국을 치고 나가서 이쪽으로 확보하고, 서쪽으로는 한편으로는 위 만주를 해가지고 여기 좀 티베트로 해갖고 히말라야로 넘어 들어가서 인도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남쪽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버마 해가지고 인도로 들어가가지고 인도를 서양 제국주의 영국 집에서 해방시킨다. 이게 일본, 대일본 제국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해방시키면은 인도는 같은 편이 되는 거야. 같은 아시아 민족으로서 영국에 반감고 있으니까 이쪽하고 연대해서 싸우면은 여기 이제 자원도 있고 하니까 싸워볼 만하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그 모험을 감행했던 게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이었어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 그리고 짧은 시기긴 했지만 호주 바로 위까지 이렇게 먹을 정도로 손돌리고 있어요. 미련, 일본 우익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게 이런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엔 더 적었는데 사람이란 거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뭔가를 돈을 벌어보거나 그 벌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걸 내가 그거 땄었는데 게임하다가도 뭐 어느 레벨까지 올라갔을 때 까먹었습니다. 원래 자기 모습을 생각하기보다는 최대 땄던 거에 대한 그 미련, 아쉬움이 크거든. 그거 있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넘어가자. 자,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경제력. 일본이 60년대 말 이후 미국에 이어서 서방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는데 쭉 경제 대국이었고, 우리나라랑 GDP 비교하면 83년에 14배였어요. 격차. 우리나라가 이란, 인도네시아보다 밑이었습니다. 83년에. 95년에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가고 격차가 10배로 줄어듭니다. 이때 중국,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 8위였어요. 스페인 12위. 2015년 중국이 2위로 올랐습니다. 일본이 쳐져요. 3위로. 자, 액수 보세요. 95년에 일본 GDP 5조 3천억이었어요. 10년 후에 4조 2천억 줄었죠. 줄었어요. 우리나라 올라갔고 중국도 올라갔고, 한국하고 일본의 격차는 3배로 줄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추월해서 올라갔어요. 자, 아까 최대 세력권 그 정도까지 확보했던, 내심으로는 그 미련도 갖고 있는 일본 보수 우익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력까지 이렇게 쳐져.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보기엔 우리보다는 아직도 3배나 경제력도 크고 영토도 크고 이런 나라인데 자기들 심리에서는 뭔가 가졌던 걸 까먹으니까 초조한 거야. 초조해. 불안해. 100년 동안 100년 동안 반에서 1등하고 정부에서 2, 3등 했었어. 아시아에서 1등했다는 얘기요. 세계에서 1등이고. 그런데 처져있던 중국이 확 치고 올라와서 반에서 1등해. 2등으로 밀려났어. 뭐 7, 8등 하던 한국이 반에서 또 바로 3등이야. 자기 밀치고. 그래요. 이런 심리 속에서 일본이 90년대만 하더라도 과거사 사주에 반성하자 이런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었고 하는데 다시 경제가 기울고 중국이 급부상하고 이러면서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여유 없다. 과거사 반성하고 뭐하고 하면 이제 보상하고 뭐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럴 여유 없다. 우리 살 길 찾아야 된다. 남한테 더 이렇게 부드럽게 관대하게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요. 경제도 안 좋아지니까 일자리도 또 뭐 줄어들고 뭐 이런 사정도 있죠. 경제세가 안 좋아지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피해자고, 그러니까 더 사죄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더 안 좋은 태도를 취하지? 하는데 이런 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기가 제법 갈 겁니다. 아베 같은 지도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아베 뭐 잘 알려졌지만 아베 외할아버지가 기시 전 총리였고, 기시라는 사람이 아까 일본 최대 세력권 이렇게 넓혀갈 때 만주군 참모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베는 속으로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했던 게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 위안부 합의, 우리가 지금 위안부 합의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죠. 할머니들 동의도 안 얻고 그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억에게 넘겨주고 뭐 하고 있는데, 아베는 애초에 그것도 할 생각 없었던 사람. 위안부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군이 관여했다,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 인정 안 하는 사람. 그 앞에 고노 다마라고 이제 외무상이 했던 93년에 맺었던 그 담화도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한국이 계속 뭐 비판하고 뭐 하고 주변국들도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고 미국도 얘기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합의조차 맺은 거예요. 아베. 그게 지금이야, 현실. 그런데 시기가 좀 지나간다면 뭐 속상할 수가 없지만 일본도 지금 뭐 기적적인 어떤 방법이 없는 한은 별 방법이 없어. 인구는 줄고 있고 당연히 뭐 GDP 줄 수밖에 없고 획기적인 다른 방법이 없다면은 옛날에 뭐 융성했던 뭐 세력권이나 세계 경제에 2위 뭐 대국했던 그 지위를 뭐 회복한다 이런 걸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현상에 맞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일본 경제. 이미 90년대부터 그런 얘기 나왔어요. 우아한 쇠퇴, 이런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중국이 위로 올라가는 거 어떻게 그걸 막겠어요? 그렇게 땅덩어리가 크고 있는 건 없는데. 총 GDP가 큰 거지 1인당 GDP가 뭐 일본이나 한국을 능가한 건 아니거든요. 생활수준상에서. 워낙 뭐 땅덩이가 크고 시장 규모가 크니까 그런 건데. 뭐 앞으로 일은 알 수가 없지만 아베 같은 경우는 그럴지도 몰라요. 세상을 모른다. 중국에 무슨 문제가 터지고 혼란이 일어나서 다시 약화되고 우리가 위로 올라갈지 모르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일본의 입장이죠. 그 사람들은. 하지만 지금 뭐 예측할 수 있는 추세로 봤을 때는 뭐 아무래도 중국의 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일본이 적절하게 제자리를 잡으면서 균형을 맞춰야겠죠. 아직은 그 비전과 초조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하고 손을 잡고 뭐 아무튼 자기네 국익을 최대한 뭐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우리는 우리대로 민주화도 됐고 어느 정도 컸고 옛날 같으면 경제협력 뭐 상으로 돈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일본에 숙이기도 하고 타협됐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게 됐잖아요. 막 할 말 막 하고 막 나가는 거고 일본대로 뭐 주변국들은 할 말 다 하는데 우리가 뭐 그걸 다 들어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로 역사 문제나 한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꾸준히 공부하고 일본 사람을 만나건 다른 외국 사람을 만나건 간에 뭐 독도 문제가 위안 문제가 간에 만나게 되면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흥분해서 뭐 쟤네 나쁜 놈이야, 독도는 우리 땅인데 사실은 대부분 이 말밖에는 좀 몰라요. 무슨 근거로 뭐 설득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은 확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 되게 보면은 계속 일본 관련 강의하고 있으니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런 문제 될 때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질문하고 하는 거죠. 5, 6년 전만 해도 위안부 문제 시끄럽지 않았어요. 요 2, 3년간은 계속 위안부 문제. 마치 유행가에 히트곡이 있듯이 한일 문제 간에도 분쟁되는 그 유행 타는 이슈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반성해야 될 면도 있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문제는 위안부 문제가 다 덮어버리고 있는 거죠. 다른 문제도 많아요. 지금은 위안부 문제고 10년 전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였고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됐나? 그때 막 달아올랐다가 해결 안 돼요. 흥분만 하고 지나가게 돼요. 한국 쪽에 어떻게 보면 약점이고 한계. 문제를 한 번에 풀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다음 5년, 다음 10년 내라도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라도 차분히 대비해놓고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전문 외교관, 학자가 아닌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게 아까 말했던 퍼블릭 디플로머시의 시대, 민간 외교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뭐 놀러가서 뭐하고 일본 사람 사귀게 되고 뭐하고 하다 하더라도 무슨 그런 화제가 나왔을 때 차분하지만 내용이 있는, 설득력이 있는 내용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면은 한국 사람들은 뻘떡한 흥분만 한다. 일본 우익들이 잘 써먹는 말이에요. 일본 방송에 매일 나오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맨날 흥분만 하고 욕만 한다. 그건 뭐 제시도 못하면서 사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물론 일본 사람들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태반이 우리가 더 몰라. 근데 별로 떠들지는 않지. 대부분은 그냥 나는 몰라요. 정치에 관심 없어. 역사에 관심 없어. 일본 빠져나왔는데 우리는 또 다 애국자잖아. 가만히 있지 못해. 얘기는 해야겠거든. 근데 이게 뭐 공부한 거는 어쩌라고. 가만히 있자니 내가 애국을 안 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를 한다. 그게 이제 제3자나 일본 사람들 눈에는 한국 사람들은 흥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비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일본 오익들이 다 이용해 먹습니다. 다 이용해 먹으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감정 절제하고 차분하고 예의 지키기 좋아하는 일본 보통 시민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주어주면서 한국 애들 아무래도 문제 있지 않아? 이런 이미지를 갖다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향을 넓혀라. 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가만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도 같고 한국 보면 맨날 대화하는 게 그런 것도 같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면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늘어나야겠죠. 그죠? 지금은 상황 어떤 상황이냐? 위안부 문제 20년 거쳐오면서 양심적인 사람들 다 지쳐버렸어요.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지쳐버렸어요. 이건 뭐 얘기하려면 사실 굉장히 깁니다. 그럼 위안부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뭐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뭐 한 두세 시간은 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역사 문제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질문. 자, 대화도 쫓아내고, 여기 뭐 혐한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좀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일본 사람들이 있는데, 수적으로 절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씩 늘고 있는 건 사실은. 왜? 일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자기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불만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어딘가로 분출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욕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또 이제 만만하게 한국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중국은 건드리기 너무 커. 북한은 관광 오지도 않아. 해보자 사람도 없어. 뭐 한국이 되는 건데 어쩌다 이제 이런 사건이 나오는 건데 역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이제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됐지만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도 가끔은 있는데 일본 관광객이 오면은 택시 운전사가 이제
어디 뭐 남산 가자. 가령 뭐 광화문에서 남산 가자 그러면 금방인데 삥삥삥 돌아가지고 한 1시간 반 걸려갖고 몇만 원 택시값 받아먹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 발달하고 일본선도 가만히 안 있으니까 바로 인터넷 서버 이런 일이 다 있다가지고 뭐 우리도 좀 그런 데 상관이 있습니다. 옛날 국가대표 축구 시합 때는 옷을 받고 들어가고 축구 선수는 옷을 받고 들어가서 일단 초반에 옷으로 찔러서 제압을 하고 옷은 이제 버려. 심판한테 안 걸리죠. 그런 회고담까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챔피언 일인데 피파에서 알면 그대로 자격 박탈이죠. 그래서 뭐 이제 페어플레이를 해야죠. 서로 간에. 뭐 가해자 피해자가 수정도 있지만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혐한 문제 관광 가고 하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 당한다는 건 참 운이 안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자, 중국하고 일본 중 어느 나라와 좀 더 중요한 관계를 가져야 할지. 제가 이거를 답을 할 수 있으면 대통령이랑 외교부 장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론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반도, 한반도 위치하고 있고 거기다가 아직 통일도 뭐 이런 분단 국가고 모든 나라하고 가능한 최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외교는 그런 겁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의 외교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된다. 아주 이거 안 좋은 일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사드 문제 이런 걸 겹쳐갖고 미국 쪽에서 이쪽으로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하고는 척을 치고 미국은 계속 요구하는 게 미국, 일본, 한국 군사동맹을 튼튼히 해가지고 중국, 북한을 압박하는 게 미국의 구도거든요. 한국은 여기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최대의 경제 교육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서울은 여러 가지 피해 이미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디하고 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게 우리인데 이건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답답할 것 같아요. 누구라도 이게 요한이 쉽게 나올지는 않으니까 유판선생 혹시 좀 해야 묘안이 있으신지 지금 상황 아무튼 뭐 북한이라도 좀 부드럽게 나와주면 좋겠네요. 북한 입장에는 지금 자기 살길밖에 안 보이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 유지하는 게 뭐 나만의 이 정치 관계가 어떻고 이거 따질 겨를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 살기 위해서는 뭐 핵무기 개발해놔야 될 것 같고 이걸 가지고 뭐 교섭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그냥 그 길로 치라고 우리로서 아마 미칠 노릇이죠. 대화하자고 하는데 뭐 이거 화답도 안 해주고 북한은.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차이. 일본인과 진정한 친구가 되면 굉장히 어렵다. 건망과 속마음이 다른 다테마의 혼내 문화가 있다. 이런데 이유와. 자, 다테마의 혼내 속과 겉으로 될 수 있는데 우리도 다 있어요. 어느 나라 다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정말 다 얘기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제 강의 어떻습니까? 들을만 합니까? 그렇다고 말해야지. 속으로 아니라고 말해도 저도 이 자리에서 말 못해요. 끝난 다음에 지금 마치 집에서 졸렸어 하고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속과 겉이 다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가 좀 심해. 일본계 평균보다 좀 더 강한 편.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고 일본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도쿄 쪽 다르고 오사카 쪽 다르고 나고야 쪽 다르고 오사카 쪽이 감정 같은 거 뭉칠 잘 알죠. 자, 뭐 혐한 걸리면 재수 없는 그 혐한 행위 주로 어디서 났어요? 오사카 쪽에서 났어요. 좀 뭐 속된 걸 우리나라 부산 쪽이랑 기질이 비슷하다 그러는데 바로 오사카를 들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전철로 1시간 거리 교토는 속 안 들어있는 거예요. 속 안 들어있는 도쿄는 예의 바르고 거기도 안 들어있는 편인데 가장 안 들어있는 곳이 나고야 도시 들어갔을 거예요. 저런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세일즈맨이 지금은 뭐 인터넷 발달했으니까 뭐 이렇게 방문 판매 이런 거 없는데 옛날에 집집 방문하면서 주부들한테 물건 보이고 방문을 했던 거고요. 세일즈맨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얼마나 개방적으로 대하느냐. 지역별 차이 일본에.
오사카 같은 경우 문 열어주고 그래요? 들어와서 막 앉아서 얘기하자 뭐 이러죠. 다 자기 집안 마루까지 내주면서 이런 곳이 있는 반면에 나고야 안 열어줘. 절대 안 열어줘. 초인적으로 뭐 하고 기껏해야 문 요만큼 열어줘. 그러면 뭐냐 다음에 오시라. 저것도 있어요. 친구한테 초대를 받았다. 우리 집에 놀러와. 자, 한국에서는 어때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와. 그래? 그럼 내일 가자? 되게 그러겠지. 지금 가자? 일본 평균은 바로 그런 건 아니고 형식적으로 인사말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3번 초대를 받으면 오나라 이런 말이 있어요. 3번 초대를 받으면 그건 진심으로 오나라는 말이니까 된다. 교토 같은 경우는 교토 사람이 집에 초대를 해요. 10번 말하면 응해라. 9번까지는 그걸 거치는. 그거 그대로 응하면 그거 총론된다.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지역 격전이 있어요. 이게 겉과 속이에요. 답을 어떻게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이유 모든 사회에 다 있고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경우고 제가 유럽 쪽은 잘 모릅니다. 섬나라가 좀 이런 면이 있다고 해요. 섬나라 쉽게 이렇게 안 터지고 좀 이렇게 사람 관찰하는 거죠. 한 번 친해지면 오래 간다 이런 말이 있고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영국이 그렇다는 말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행 계획 중에 표현이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게 있는지 이거는 이런 쪽에 관심 있으면은 일본 학과를 복수 정보 해주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한두 마디 되겠어? 조심해야 될 행동이나 표현 같은 거? 그냥 저것만 알아두세요. 지방 실내나 밤 시간 됐을 때 좀 이제 조용하게 말소리를 좀 조용하게 덜 시끄럽게 하는. 우리에 비해서 이 가옥 구조가 되게 조립식이고 목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방음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일본에 살 때도 옆집 사는 전화하는 것까지 다 들었거든. 옆집에 일한 아주머니 살고 있었는데 내용이 알 수 없지만 전화한다는 건 다 알았어요. 밤 시간에 떠들면 얼마나 또 잘 들리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목소리 크다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비해서 그 정도? 그 외에 자잘한 것들은 홍조가 되고. 자, 방사능 위험한 지역이죠. 후쿠시마 이쪽은 아직도 출입 제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관광을 가는 여행객이 많은 이유? 이게 최종 질문이에요. 방사능에 의해서 가도 되느냐 안 가도 되느냐인 줄 알았는데 가깝고 우리나라와 더불어 지구상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하고 편하게 밤거리 돌아다닐 수 있고 이런 게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후지산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있대요. 일본 관광 가면은 봐야 될 3대 필수 아이템? 필수. 뭐냐 그랬더니 성벽을 그러면 일본 가면 3개는 봐야지. 뭐요 그랬더니 후지산, 온천, 사시미. 후지산, 온천, 초밥.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이미지 있는 거죠. 지금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횟감이나 이런 거 일본 발달은 더. 반대로 이제 일본 사람들 보면 그래요. 불고기는 역시 한국에서 먹어야 맛있지. 싸고 좋습니다. 사시미. 온천, 우리나라 역시 온천이랑 덜 발달했고 온천수가 천연 온천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매력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21세기 이후에는 아마 서점 가면은 일본의 작은 무슨 카페나 뭐나 이런 거 소개한 책들 많을 거예요. 대개 보면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여성분들이 일본 가서 매력을 느끼는 요소들이 있나 봐. 아기자기하게 무슨 가게 꾸며놓고 카페 꾸며놓고 그 다음에 상품들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 같고 가장 가깝고 물가 차이도 크게 안 나고 환율만 크게 변동하지 않으면 큰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일본의 학생들하고 이렇게 갔을 때
있는데 거기도 이제 동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렇게 쭉 해안을 쭉 가다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석굴을 그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식판에서 이렇게 익혀가지고 찜을 해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먹고 뭐 이러는 집에. 그래서 야, 일본에도 이런 거가 있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그 앞바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분진이 이렇게 핵오염이 되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우리가 일본 이런 거 안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치 횟집이 굉장히 참치값이 막 무한리필이라 가지고서는 굉장히 싸게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그 해산물 같은 거는 지금 어떤가요? 동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지금 일본 사람들은 이제 잘 적게 먹나요? 많이 먹는데 사실 이게 바다라는 게 알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조기, 국산 조기, 중국산 조기 뭐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다 서해 바다에서 잡거든요. 조기 물어봤어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 중국 배가 잡아도, 그러니까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이고 우리 배가 잡으면 국산이 되는데, 중국 배가 잡은 걸 바다 위에서 우리가 건네받는 거예요. 중국산으로 파는 것보다 국산으로 파는 게 값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바다 위에서 건네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싣고 와서 파면 국산 조기가 돼. 후쿠시마 산이라는 게 물고기는 계속 돌아다니는데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전수조사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을 거고. 좀 전에 이제 참치 말씀하셨는데 한때 저희 애가 동태찌개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후쿠시마 이 방사능 터진 다음에 안 먹였거든. 동태라는 게 북쪽, 후쿠시마도 포함해서 이 북쪽 해가지고 하는 건데, 방사능이 후쿠시마 방사능도 있지만 옛날 소련 시절인가 뭔가 소련이 동해 바다에다가 방사능 그냥 무단 투기한 거 있거든요. 그거 네, 그랬죠. 네. 계속 거기서 계속 번져나오고 있을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뭐가 뭐 별일 있겠어 라고 말할 때도 있고, 가능한 조심해야지라고 말할 때도 있고, 교실 강의실이니까 가능한 조심해야지 배울까요? 웨이트랙은 뭐 많이 줄어서 그런 게 보도도 많이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시간관념. 한국 사람들 느슨하다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올라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빨리빨리 거의 우리나라의 상징처럼 돼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돼 있고, 우리나라 국민성을 묘사하는 설문조사 할 때도 90년대 이후 빨리빨리가 상징으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689선생 때도 아마 그랬을 거고, 제가 초중고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민족의 특징으로 뽑혔던 키워드는 은근과 끈기였어. 기억나시죠? 은근과 끈기. 그 다음에 한의 문화 이런 거. 90년대에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세기 초에 영국의 비숍 여사라고 동아시아 이제 탐방하면서 기행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책이 있을 텐데 한국의 시각 문화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일 처리하려면 속이 터진다. 뭐 하나 부탁하면 접수하는데 2, 3일 그다음에 기다리는데 4, 5일 이렇게 시간관념이 이렇게 불난다는 이렇게 공부는 처음 본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우리 느린 쪽이었던 건 빨리빨리는 80년대 말이고 88 올림픽이고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질 의예과 학생이 심포괄 숙가제, 의료 전달체계가 무너질 가능성, DPC 제도, 포괄 어쩌고저쩌고. 솔직히 말해서 모릅니다. 제 사회정책 전공도 아니고 이런 정보 온라인 문제라서 이제 공부 획득할 것 같을 텐데, 제가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이 의료보험 제도 이제 개봉 60년대부터인데 90년대 아까 잠깐 말했던 혁신자 지체 이렇게 들어서면서 노인 의료 무료화 정책을 폈었어요. 노인 의료. 처음에는 70세 이상 노인 아예 무료, 자기 부담 하나도 없는 이렇게 갔다가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막 인기가 올라갔어요. 지금 같은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하니까 인기가 올라간 거고, 정부는 뭐 박근혜 정부였다고 치자. 인기가 막 올라가서 이게 막 정권을 위협할 것 같아요. 우리도 해야겠다 이래갖고 우리도 70세라고 국가에서 국민들 상대로 정책을 펼쳤어. 그랬더니 동경도 지사가 한 말 더 나와서 그래? 우리 65세까지 이거 치고 나가고 이렇게 한때 복지 경쟁을 펼쳤던 데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부담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홋카이도 같은 경우 겨울에 눈 오면은 교통이 두절돼요. 삿포로 같은 대도시는 모르겠는데 시골집 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있는데 이거 입원해야겠는데 차도 못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0월이나 11월 정도부터 삿포로 큰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왜? 돈 안 드니까. 70세 이상 무료. 이게 재정 부담으로 오게 되지 않아요. 적자가 엄청나겠어요. 그래서 99년부터인가 개호보험, 우리 같은 이제 노인 수발보험 만들어가지고 제발 좀 병원에만 입원시키려고 하지 말아줘. 그럼 그렇다고 집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하자. 라고 해서 개호보험제도 뭐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10년은 돼가는데 아직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가 있어요. 자원봉사 수준의 질, 보수가 적으니까 뭐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일손을 딸리고, 여전히 의료보험 쪽으로 지출도 나가면서 동시에 개호보험도 지출이 되니까 재정 부담도 되고 있고,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한테 그대로 또 올리거든요. 고령화 속도 우리가 더 훨씬 빠르고, 그래서 아마 뭐 걷잡을 수 없이 밀어닥칠 겁니다. 이걸 위한 대비를 우리가 해놔야 되는데, 지금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지구상에서 이 사회복지 고령화 관련 대책 관련으로도 뭐 우리가 본받을 사례로건 아니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로도 그 상을 사례로건 아마 최적의 사례는 일본이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사회복지 사회정책 면에서 일본 계속 봐야 될 사례가 될 것이다. 바로 이제 의료보험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바로 취업 활동, 일본 학생들 대학 생활과 취업 준비. 일본은 우리랑 좀 다른 점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통틀어서 동아리 활동 굉장히 활발합니다. 북학생은 부활동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학교 교육으로 안 되는 뭐 교양이나 여러 가지 성장에 도움되는 것들을 그 동아리 활동 통해서 많이 보충하는 면이 많아요. 대학 때도 그렇고. 그래서 1, 2학년 때는 뭐 그런 동아리 활동하고 그러면서 신나게 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도 많이 어려져가지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신호등은 파란 불일 때 걷는 거나 뭐 이런 걸 다 교육시키기도 하고, 밤에는 좀 떠들지 않아야 된다. 주민들한테 폐를 끼치니까 이런 교육을 하기도 하고, 대학생도 수준도 각각이니까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데, 4학년 되면은 취업활동합니다. 취업학생 취업활동의 주말인데 취활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용어가 전통적으로 좋고, 그리고 미리 저 회사에서 사전에 이렇게 계약 맺는 제도도 있어요. 졸업하기 전에 입사 결정 내정이라고 해요. 내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취업률이 떨어질 때는 2008년, 9년 정도에는 취업 비약이라고 해서 매우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일본 취업상은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1학기 말 전공 박람회 때도 하나 포스터 붙였었는데, 내년 2월 말 기준으로 일본 정부 당국이 조사한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대학 졸업생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38만 명인가 그런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일자리는 72만입니다. 몇만 명이 돼요? 34만이나.
그렇죠. 34만 명이 필요해요. 기업에서 우리 일자리 더 일해줄 사람 필요 없는데 일본 대학 졸업자를 채우려면은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우리가 30만 명 이상이 모자랍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뭐 웬만큼 뭐 실력이 안 되고 좀 문제가 있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판단되지 않는 한은 취업이 되겠죠. 그래서 편의점 같은데 알바하는 일자리가 없어갖고 죽겠다. 그 편의점 동경 교회에 있는 편의점 사장이 뭐 대자보 붙이고 뭐 그게 몇 달 전에 뭐 기사에 실렸었을걸요? 제발 알바 좀 와달라. 나 죽겠다. 돈 더 줄 테니까. 지금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어 할 줄 알고 1급 자격증 뭐 그 정도 먹는 뭐 회화 실력 갖고 있고 뭐 일반 사회생활 하는데 뭐 문제가 없고 좀 뭐 감각이 있고 요령이 있고 뭐 이렇게 일하는 감각이 있고 그러면은 됩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 일본 쪽 입장에서도 아까 뭐 형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거는 별개 문제고 같이 일하는데 일본말 되고 아무리 문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하고 일본은 없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외모로 봤을 때도 별 차이 없고 위험합니다. 한국인을 선호해요. 한국 사람 선호합니다. 여기 공대 선배 있어요? 공대 없나? IT 쪽도 취업 잘 되는데 사실 IT는 제가 잘 권하지 않는데 왜냐면 IT 프로그래머 일이 힘들거든요. 이 문제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취업상은 좋은 편이어서 이번에 좀 어순도 똑같잖아요. 예. 근데 이제 희한한 게 지금도 한국어나 일본어나 그 어학상으로 분류할 때 등급 이상입니다. 어느 어종도 속하지 않아요. 저희가 배울 때 오랄 알타이 요소 이랬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가설이고요. 한국어랑 일본어도 같은 친족 관계로 치지도 않아요. 예.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비슷한 단어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어학전공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가령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같으면 같은 친족 관계로 치잖아요. 사촌 관계로 칩니다. 사촌 관계로 치는 언어는 어떤 거냐?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 생활의 아주 원초적인 단어가 일치하거나 근사할 때 그걸 이제 같은 어족 관계로 볼 수가 있다. 근데 한국어나 일본어는 그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 지대고 조금 얘기가 셉니다만 홋카이도 원주민 아이누라고 있어요. 아이누 사람들 쓰는 말 완전 알아들 수 없는 이것도 수수께끼예요. 고립된. 그러면 아이누 언어, 일본어, 한국어 다 고립어가 돼요. 이거 미스테리입니다. 누가 풀어주면 좋겠는데. 예. 그 다음에 직간접 체험. 지역 연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내가 일본학과 학생들 상대로 이런 말 했던 걸 그냥 그대로 썼던 건데 직간접 체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칭하는지와 이때 어떤 자세를 의미해야 된다는지 고령화 사회는 직간접은 직접 체험은 우리가 그 사회를 알려면 그 사회에 가서 산업을 하는 게 최고예요. 최소한 몇 년, 1년도 짧고 그 사람들의 내면이나 뭐 이해하려면 뭐 한 3, 4년 이 정도 살아야 그리고 프랑스인도 독일을 유학하셨고 유학하셨으니까 그런 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뭐 어디 좀 왔다 갔다가 뭐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더 오래 살았던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맛보고 그걸 떠드는구나 이렇게 하고 보이는데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들 한국 와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짧더라도 여행이건 뭐 단기 여행 연수건 기업에서 직접 가서 살아보는 게 최고고 그게 안 된다면 간접 체험이라면 뭐 영화관 드라마만 보고 보는 거죠. 요즘 뭐 사실 세상이 좋아져서 유튜브로 뭐 거의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쪽에 뉴스가 뭐 볼 수 있는 세상이고 일본은 몰라도 자막 설정하면 자막 뜨죠. 자막 떠서 번역해주죠. 100% 매끄러운 번역은 안 됩니다만 구글이 또 신기를 발휘해서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직간접 체험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수능적인 정치문화, 촛불 집회, 탄핵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최근에 어디 행사에서 사회학과 신경화 선생님이 한국의 촛불 집회와 뭐 외국의 시선이가 일본 시선이 뭔가 그런 발표하시잖아요. 거기서 이 메일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으면 진짜 그 발표를 들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알고 있어요. 일본인 대다수의 반응인지 어떤지는 모르겠고요. 한국에 대해서 다 잘 알고 또 이제 좀 열린 좀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분 같은 경우는 부럽다라고 그러죠. 부럽다. 일본도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적폐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게 또 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네. 더 들고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데모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너무 좀 큰 거 아닌가. 몇백만이 한국 내에 막 모이고 그 다음에 막 몇 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위화감을 받는다거나 약간 겁을 내는 그런 반응을 이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가 못 겪어보니까 둘 다 자연 뭐 있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특별하게 뭐 모이기 좋아하거나 행동하고 뭐 외치기 좋아해서 그렇게 들고 이런 건 아니고 사실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할 때나 이명박 대통령 할 때도 여러 가지 사건들 많았거든요. 문제도 많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하자마자 쇠고기 파동 그 다음에 용산 참사 있었죠. 그래서 막 사람 죽고 끔찍한 사건이죠. 그때 조금 하다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2년 전에 백남기 농민 물대포 맞아서 죽고 지나갔어요. 데모하는 사람들만 데모하고 그때 백남기 농민 해갖고 할 때도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몇만 이상 못 모였을 거예요. 1000명만 그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촛불 하는데 갑자기 10만 넘어서고 뭐 하니까 100만 넘어서지 않으면 마치 데모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갑자기 반응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번 촛불 집회 있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돼버리는 거 아닌가 걱정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박근혜를 이은 세력이 이렇게 재집권하면 우리도 뭐 더 기대를 접고 그냥 체념하고 해줘서 못 살겠다 그냥 이민 가서 살아야지 어떻게 되지 않나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살았었거든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실제 또 대한민국 여러 가지 굳어졌던 적폐나 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하고 일부 바뀐 거에 불과하지 실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촛불로 일본의 뭐 전공교직은 자랑할 만한 역사가 맞는데 너무 낙관하거나 여기 앉아서 안 되고 또 일본을 걱정하고 있을 여유도 사실 우리도 없어요. 우리 문제 또 풀게 많고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또 그만 우리가 역으로 백남기 농민 뭐 죽었을 때나 뭐 용산 참사했을 때나 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안 나오고 했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도 아이고 뭐 안 됐네 좀 문제가 있네 하지만 내 생활을 건드리고 내가 못 참겠다 할 정도로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예요. 정도의 차이. 참을 수 없다 그러면 들고 일어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건 아닌데 그래도 나서장이 좀 그렇고 그럼 가만히 있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일본 뭐 그 상태니까 뭐 기업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거 30몇만 명이 모자라서 노력하는 거 이게 어떻게 봐요? 우리 실적에 비하면은 이건 이제 엄청난 그 차이고 또 이제 우리 한일 관계가 뭐 괜찮고 그러면은 한국 학생들이 일본어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많이 그 취업들 하고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래도 반일 감정이 한국 사람들한테 표면적으로는 적어도 겉과 속이 약간 같이 나타내는 걸 얘기했었는데 일본이 조금 더 심하고 평균적으로 지역마다 그렇지만 다르다 이제 이런 거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조사하면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이 정서가 이제 이 핑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일본으로 이제 가가지고서는 취업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따가운 시선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또 관련해서 보면은 이재용 교수가 이제 일본학을 공부를 하고 하셨는데 일본학을 한 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반일 정서 이런 것이 좀 어떻게 장애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압력을 넣고 뭐 이러는 요인으로 작용은 혹시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을 해주시고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뒤에 부분이 이제 반일 감정 관련 부분이고요. 반일 감정에 무슨 영향 그런 거 없었느냐? 앞에 취업 관련이요. 취업 관련하고 공부하려고. 예. 취업 관련으로 저희과 일본학과 나와서 일본 취업도 하고 있거든요. 뭐 20년 전부터. 주위에서 그런 걸로 무슨 고민을 했다거나 문제가 됐다거나 하는 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적어도 21세기 이후에는 일본 가서 취업한다고 그래서 너 왜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일본 가서 일을 해? 이러고 주위에서 욕하고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조건이 어떻느냐, 일하는 조건이. 그래서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블랙 기업이라는 그냥 그걸 노리고 사람을 써먹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노동법 이런 거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반일 감정에서 조금 얘기가 생겼는데, 그렇고요. 요게 이제 반일 감정하고 달리 일본에서 고생한 케이스죠. 일본 취업할 때 이상한 데 걸리면 안 돼요. 이상한 데 걸리면 안 되는데, 이상한 데 걸렸을 경우에는 만약 여러분 중에 있다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선배한테 연락해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하는데 반일 감정 때문에 고생한 적 없는데 제가 저런 얘기는 들었어요. 70년대 일어일문학과 다녔던 학생들만 진짜 어른이죠. 그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일어일문과 버스 안에서 이제 책 들고 다니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대학 다닌 대학생이냐 70년대만 하더라도 여대생 귀했습니다. 대학생 비율하고 안 됐고 전공이 뭐냐 했을 때 일어일문과라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일어일문과에 가냐고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한 게 훈계를 들어. 그게 70년대 상황. 80년대까지도 좀 그게 있었어요. 적어도 90년대 이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왜 너 일본 연구하느냐 그래서 무슨 비판 목소리 듣고 한 적은 없었어요. 원래 제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됐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반일 감정은 상관없는 거고요. 예. 예. 자, 질문을 한 두세 명 받고, 예. 네, 그 정치행정학과 1사학번의 정우라고 합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 일본은 공무원 중심사회라고 할 정도로 공무원이 되게 힘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학 십산이 심한 정치체 때문인지 아니면 일본 사회에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가능한 간단히 답을 드릴게요. 자, 일본이 근대화 19세기 만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했는데 흔히 이제 사회학이나 다른 데서도 하지만 아래로부터의 근대화, 위로부터의 근대화 이런 전형적으로 국가 중심으로 위로부터의 근대화 위로부터 국가가 주도해서 근대화를 추진하는데 그 추진하는 주도 세력이 누구겠어요? 국가 관료가 돼야죠. 국가 관료를 키우기 위해서 동경대 같은 대학을 만든 거예요. 제국대학. 맨 처음에 동경대학은 뭘로 출발했느냐? 외국어 자료 통역하는 기관으로 출발했어요. 왜? 근대화를 해서 나라를 꾸려가야 되는데 근대 국가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 서양 거 보고 배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자료가 영어, 무슨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로 돼 있어요. 그거 갖다가 공부하고 베끼거나 일본 실정에 맞게 변형해가지고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번역사가 필요했어요. 그 번역기관 양성하다가 그게 이제 동경대로 바뀌었고 그 동경대 나온 출신들의 엘리트가 돼가지고 공무원이 된 거예요. 국가관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위에 쓰는 엘리트로서 이제 사회를 끌고 가는 위치가 됐고,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일본 백성들도 그냥 무조건 순응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내가 왜 돈 내고 우리 자식을 학교 보내야 돼? 초등학교 불 질러버리고 말도 안 듣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역사 짧게 하려도 길게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나갈게요. 메이지 유신에서 일본 정부가 근대화 추진하는데 결코 인기가 높지 않았어요. 일본 백성들은 저걸 따라해야 되나 마나에 긴가민가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1894년 청일전쟁, 1894년 90년 청일전쟁, 그 다음에 10년 후에 러일전쟁 두 개를 거치면서 두 개의 전쟁에서 쉽게 낙관은 못했는데 일본이 어떻게 다 이겨버렸네? 이겼어요. 큰 전쟁에서.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들어와? 예산금을 받을 수 있고 영토를 갑자기 돈이 들어왔어. 이 돈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뭐 교육, 영토에서 뭐하고 하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봤을 때 정부가 하자는 대로 했더니 전쟁에서도 이기고 우리가 점점 나라가 크고 강대국이 되어가네. 몸이 좋고 땅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갖고 2차 대전을 참가해서 전쟁한 건 별로 없어요. 유럽에서 피터지게 싸웠죠. 또 이겼네? 또 승전국이 됐어. 이래서 정부의 권위가 생긴 거야. 관료들 말 듣게.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패전으로 확 꺾이긴 했는데, 그 다음 60년대 이후로 경제성장하지. 경제성장하면서 그때 60년대 초에 이제 이케다 총리라고 있는데, 소득 배분 계획. 앞으로 소득을 2배로 해주겠다. 공약하고 있는데 진짜로 그게 됐거든. 그때 쭉 올라갈 때 60년대까지. 그러면서 또 권위가 생겼죠. 그런데 90년대 국제경제 꺼지면서는 이 이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되고 경제 성장도 제동이 걸리고 하게 되면서 관료들도 비판을 많이 받게 되고요. 지금은 옛날 같은 그런 권위와 신뢰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실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경대 나온 그런 그래도 엘리트,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관료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항상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몇 년 전까지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학교랑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됐어. 나쁜 일을 많이 했죠. 그죠? 일본의 관료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또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없으면은 있어요? 슬슬 통합버스 타고 춘천적으로 네. 이어졌어야 돼서. 네, 그러면은 이 마무리 결혼으로 이 청년 학생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젊은 시절을 대학생활 할 것이냐, 앞으로 미래에서 할 것이냐, 이런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취업을 하시려면 일본 학과로 라고 하면 이제 속본 얘기하시고요. 제가 일본 학과 학생들 수업하면서 신입생들 보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제도상으로는 점점 이 장학금도 국가장학금제로, 그렇죠? 성적으로 다 연동되고, 성적은 또 다 상대평가고, 이래저래 학점에 매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도에 조심하는 대학생들 있는데, 저는 사실 꼭 취업이 아니라 대학의 목표를 취업을 한정하고 싶지는 않고, 사회 진출, 대학을 나와서 사회 진출하잖아요. 사회 진출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곳이 대학인 건 맞습니다. 취업이건 진학이건 다른 것이건 간에 그런 밑거름을 쌓는 곳이 대학인데, 가능한 많은 활동, 많은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이 강의 듣고 좋은 학점을 따는 것만으로는 너무 모자라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기업을 알고 있어도 동아리 활동이건 여행이건 뭐건 간에 여러 가지 일을 부딪혀서 해보면서 이게 나랑 맞는구나. 이건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건 몰랐는데 이건 나 끌린다.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살 수 있으면 즐거울 것 같다.
이런 거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적성이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 들어오고, 사실은 저조차도 제 타입이 어떤 타입이고 어떤 쪽에 맞는지 한 30 가까이 돼서야 그 전까지도 몰랐던 거고,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자기가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 저런 말 하잖아요. 자기가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얘기를 자꾸 하라고. 그래야 이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맞는 약 처방이나 맞는 의사, 맞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병원 간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병원이 안 맞으면 한의원이라도 가야 되는 거고, 한의원이 아니면 뭐 다른 뭐 뜸이라도 찾아봐야 되는 거고, 아픈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무엇이고, 내 적성은 뭐고, 내가 뭘 하고 살아가면은 그래도 가장 행복하고 후회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많이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지. 여행을 하건, 동화를 하건, 연애를 하건, 뭘 하건 간에 뭐 알바를 하건, 일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 4년을 최대한 활용해 주기 바라고, 우리 한림대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제도도 활용해 주기를.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